예, 안녕하십니까. 예, 김원영 교수입니다. 예, 탐정 전문가 자격증 양성과정 8강, 예,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이고요. 다음 시간에는 문제풀이 하는 거로 해서 9강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민사소송, 형사소송은 아까 부연 설명을 했는데요. 그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이 차이점하고 또 민사 분쟁에 관한 법률 실무 내용 증명이라든가 소송사건 심판제도 지급명령 제도 세 가지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사와 형사의 차이점을 한번 살펴보면은요. 소송은 크게 민사와 형사로 나눠지는데요. 민사 사건과 형사 사건이 비슷하면서도 다른 특징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현재 내가 무슨 일을 처했을 때 민사인지 형사인지 또 구분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또 의뢰인이 왔을 때 이거는 민사인지 형사인지 구분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또 그 민사와 형사의 차이를 구분할 수 있도록 부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사, 형사 차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은요. 민사란 개인 혹은 개인 회사 법인 포함하거든요. 사적인 분쟁을 법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사건을 말하는데요. 즉 국가에서 정한 범죄에 속하지는 않는 문제는 민사로 진행이 되는 것이고요. 또 민사 소송은 원고가 소장을 통해서 소를 제기함으로써 시작되는데요. 모든 금전과 관련된 분쟁은 민법이 규율하고 있어서 채무, 채권 관계자는 무조건 민사사건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국가에서 정하는 범죄라든가 폭행, 폭력, 절도, 사기, 살인 범죄 등을 들 수가 있고요. 형사란 국가에서 범죄로 정해 놓은 일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폭행, 폭력, 절도, 사기, 살인, 성범죄 등은 저지른 자를 국가가 나서서 검찰이라든가 경찰이 개입해서 직접 제재하는 사건을 말하고요. 죄를 지은 사람에게 벌을 주기 위해서 밟는 법적 절차로 당사자가 고소를 하기도 하고요. 제3자의 고발을 통해서 검찰이 기소로 시작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형사사건 중에서 금전 문제도 있는데 대개 금전 관련 분쟁은 민사로 진행되지만 단순한 손해가 아닌 사회 질서를 해치는 경우에는 형법이 규율 대상이 돼서 처벌을 받기도 하거든요. 예를 들면은 주식 사기라든가 횡령, 배임, 투자금 사기 등을 들 수가 있고요. 민사와 형사의 차이점을 다시 한번 해보면요. 민사와 형사의 차이를 간단히 정리해 보면은 민사는 분쟁에 국가가 개입해서 한쪽의 편을 들어주는 것이고요. 형사는 범죄에 대한 처벌을 집행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즉 민사소송에서 패소를 하더라도 범죄자가 되지는 않지만 형사소송에서 패소 시에는 범죄자가 돼서 그에 따른 처벌을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떠한 사건에 의해서 피해를 입었을 때 그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민사, 형사 어떤 것이 유리한 소송이 될 것 같아요? 정답은 둘 다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단 민사 사건이 소송이 주 목적은 손해배상을 위해서 진행하는 것이라면은
형사사건은 소송이 주 목적은 처벌을 내리는 것이기 때문에 형사사건 그 재판 진행 과정에서 일정 사건에 한해서 배상을 받을 수 있는 배상명령 신청을 별도로 진행해야 하고요. 그래서 민사와 형사의 차이점 동영상이 잘 나와 있는데 요거를 같이 한번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 넘치는 시사식을 정리하는 남자, 세시남의 요즘 시사, 저는 세시남 김종입니다. 네, 지난 1월 6일 금요일 세시남의 요즘 시사 첫 콘텐츠였던 구속 기소편이 나갔습니다. 응원과 칭찬의 댓글 사이에서 아주 예리한 피드백을 남겨주신 분이 계셨습니다. 바로 이 댓글인데요. 갓하민이라는 댓글이 아래에 달렸을 만큼 정말 날카로운 지적을 남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피드백을 반영하고 우리가 많이 접해봤지만 제대로 알고 있지 못했던 재판에 관한 용어, 민사는 뭔지, 또 형사는 뭔지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세시남의 요즘 시사, 민사와 형사편 출발하겠습니다. 민사 혹은 민사소송, 형사 혹은 형사소송, 많이는 들어봤는데 그냥 넘기기 쉬운 말들이었죠. 법에 관련된 얘기만 들으면 머리가 복잡하다 생각하시겠지만 알고 보면 굉장히 간단한 개념들입니다. 먼저 민사입니다. 백성민의 일사, 백성 사이에 일어난 일이란 뜻입니다. 개인 간의 다툼이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소송, 이런 뜻인 거죠. 이번엔 형사, 형벌의 형자의 일사, 그 형사랑 한자는 같지만 여기선 그 뜻이 아니고요. 형벌에 관련한 일이란 뜻입니다. 민사는 개인 사이에 일어난 권리 다툼에서 누가 옳고 누가 그른지를 판단하는 소송이라면, 형사는 국가가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서 어떤 형벌을 내릴지 판단하는 소송이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아주 간단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누군가한테 지갑을 털었다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저는 우선 이 사람으로부터 제 피해를 보상받아야 됩니다. 이건 형벌에 관한 게 아니라 제 피해 보상에 관한 거기 때문에 민사 영역에 속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도둑질이라는 건 범죄 행위이기 때문에 이에 합당한 벌을 받아야 마땅하겠죠? 어떤 벌을 얼마나 줄지를 결정하는 게 바로 형사의 영역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 영역이 서로 담당하는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민사와 형사는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민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소장을 작성해서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직접 작성할 수도 있고 로펌이나 변호사를 통해서 부탁을 할 수도 있죠. 이에 반해서 형사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직 대한민국 검사의 기소를 통해서만 진행이 됩니다. 사회 신뢰를 위협하는 범죄 행위에 대해서 국가가 벌을 내리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의 공권력인 검찰만이 기소할 수 있는 거죠. 자, 여기서 한 가지 바로잡을 사항이 있는데요. 바로 피고와 피고인이라는 개념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 두 가지를 구분하지 않고 사용하고, 아니 사람 인자 하나 더 쓴다고 의미가 그렇게 달라지나? 이렇게 생각하기도 쉽죠. 둘의 차이는 그 소송이 민사인지 형사인지에 있습니다. 개인 사이의 다툼에서 누가 더 많은 권리가 있고 그 권리에 따라서 얼마나 가져갈까를 다루는 민사에서는 피해 보상을 청구한 사람은 원고, 또 피해 보상을 해야 하는 사람은 피고가 됩니다. 그런데 형벌을 다루는 형사소송에서는 검사가 원고의 역할을 담당하죠. 그리고 검사가 기소한 사람, 그래서 검사가 재판에 세운 사람을 피고가 아닌 피고인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사에서 만약에 피고 측에서 어떻게 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시면, 아, 개인 사이에 권리 분쟁이 있었구나, 그러니까 민사가 진행됐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피고인 최모 씨에 대한 공판에서 뭐 이런 식으로 하는 표현이 있다면, 아, 형사소송 진행 중인가 보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네, 마무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 이야기를 확 줄여보면 다툼 해결은 민사, 범죄 처벌은 형사, 이겁니다. 또 민사는 피고, 형사는 피고인, 되게 간단하죠? 비선실세 최순실을 비롯한 여러 인사가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을 받는 중에 있습니다. 그 괘씸함을 생각하면 빨리 감옥에 보내고 싶지만 죄목을 빠짐없이 밝혀서 합당한 대가를 치르도록 하는 게 더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특검 파이팅, 검찰도 제발 파이팅. 알고 싶은 시사 용어가 있다면 아래에 나가고 있는 이메일 주소나 요즘 애들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해서 알려주세요. 제가 간단하게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 넘치는 시사 지식을 정리하는 남자, 세시남의 요즘 시사,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번엔 또 다른 시사 개념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세시남 김종이었습니다. 다음은 민사 분쟁에 관한 법률 신문을 한번 살펴보면요. 채구서, 통지서가 있거든요. 채구서는 채무자로 하여금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작성하는 서식이고요. 통지서는 어떠한 내용을 통지하기 위해서 작성한 문서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들 살아감에 있어서 통지서는 여러 번 많이 받아 보셨을 거예요. 성적 통지서도 받아봤고, 대학교 들어가는데 입학 통지서도 받아봤고, 군대 가기 전에 입영 통지서도 받아보고, 다 이게 통지서라고 할 수가 있고요. 또 기타 주의사항은 서면이 여러 장일 경우에는 반드시 간인을 해야 하고요. 간인이라는 서류와 서류 사이에서 날인해서 서류가 이어져 있음을 표시하는 수단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재고서, 통지서는 그 내용과 발송을 증명하고 향후 소송에서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서 내용 증명으로 발송하는 것이 좋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내용 증명서를 설명하는 동영상이 나와 있는데 그거 한번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련 변호사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이미 앞의 과정 등을 통해서 내용증명 우편의 활용 사례를 보셨습니다. 바로 그러한 이유들 때문에 내용증명을 보내게 되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이번 시간에는 내용증명을 보낸 후에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증명을 받은 상대방은 즉시 보낸 사람에게 답신을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용 증명에 기재된 사실을 인정하면서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또 어떤 사람은 처음부터 그런 사실이 없다고 딱 잘라 답장을 보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반대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내용 증명에 대해 이렇다 저렇다 아예 아무런 대꾸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내용증명 우편에 대해 상대방은 여러 가지 반응을 보일 수 있는데요. 상대방이 전적으로 내용증명에 기재된 내용을 인정하면서 원만히 해결되는 것이 최선이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 그 다음 조치는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 다음 사례를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실까요? 정형외과 의사인 고치는 원장은 시중금리도 낮고 마땅한 투자처가 없어 고민하던 중 주식 선물 옵션에 투자하면 연 70%에서 300%까지 고수익도 기대할 수 있다고 확신하는 자칭 선물 옵션 전문가인 유사해 씨의 권유에 솔깃하게 되었습니다. 평소 유사해 씨는 국내 유명 대기업 계열 펀드 운용사 명함을 가지고 다녔고 일반 고객이 아니라 VIP 고객만을 담당하는 프라이빗 뱅커라고 자신을 소개하였기 때문에 고치는 원장은 유사해 씨를 더욱 신뢰하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하여 고치는 원장은 유사해 씨가 권유하는 대로 선물 옵션에 7억 원을 투자하기로 하고 제안대로 7억 원을 유사해가 고치는 원장으로부터 빌리는 것으로 계약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유사해 씨는 거의 매일 고치는 원장에게 유선 전화와 메일 등으로 시장 상황을 리포트하였는데 시황이 좋아 예상보다 빠른 2개월 내에 원금의 200%는 수익이 가능하겠다라는 보고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윽고 고치는 원장이 투자를 한 지 2달이 다 되어갈 즈음 수익률이 궁금하여 유사해 씨에게 상황을 묻자 유사해 씨는 최근 유럽과 미국, 일본 등의 경제가 침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어서 조금 더 상황을 지켜보자는 답변을 하였고 그 통화 이후로 유사해 씨는 고치는 원장이 전화해도 잘 받지 않을 뿐 아니라 통화를 하면서도 종전과는 달리 매우 퉁명스럽고 사무적으로 대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에 미심쩍어진 고치는 원장이 유사해 씨가 준 명함에 적힌 펀드 운용사에 확인하여 보니 유사해 씨는 그 회사에 근무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 자문 계약을 맺고 투자 계약을 할 때마다 수수료를 주고받는 관계일 뿐임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고치는 원장은 법률 자문을 받고 일단 유사해에게 대여금을 돌려달라는 내용 증명을 보냈지만 역시 답장은 없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고치는 원장은 대여금을 반환하라는 지급 명령을 신청해 보기로 하였고 그와 동시에 유사해의 부동산과 기타 재산에 대해 가압류 등을 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방법이 여의치 않을 경우 부득이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한다는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듣고 자신의 경솔함을 탓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례 잘 보셨습니까? 최근 이와 유사한 피해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비정상적으로 높은 수익률 등을 제시하면서 현혹하는 경우에는
일단 신중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그렇게 좋은 수익률을 확실히 낼 수 있는데 자신이 직접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자금으로 수익을 내려 하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어찌되었든 사례에서와 같이 내용 증명을 발송했지만 수취인의 답변이 없는 경우 또는 답장을 보내왔지만 내용 증명에 기재된 사실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단호한 후속 조치를 통해 대처해야만 할 텐데요. 그러한 후속 조치로는 흔히 지급 명령을 신청한다든지 가압류와 가처분을 하여 재산의 일탈을 막는다든지 분한소송을 제기하여 확정 판결을 얻은 후 집행을 통해 만족을 얻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먼저 지급 명령에 대해 알아보겠는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지급 명령은 독촉 절차라고 이해하셔도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민사 분쟁에서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금전 등을 지급하라는 청구를 하고 이에 대해 변론이나 판결 없이 곧바로 지급하라는 명령을 내리는 간이한 소송 절차를 지급명령 또는 독촉 절차라고 합니다. 따라서 지급명령은 분쟁의 당사자를 소환하지 않고 별다른 소명 절차도 없으며 당사자가 제출한 서류만으로 심리한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소송 절차에 비해 시간과 비용이 적게 들고 또한 청구 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아 비교적 큰 금액에 대해서도 청구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어서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한편 채무자인 상대방은 이 지급명령에 대해 송달일을 기준으로 2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상대방이 이의 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효력을 잃게 되고 사건은 통상의 민사소송 절차로 이어져서 새롭게 소송 절차가 진행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이의 신청을 하지 않거나 이의 신청이 각하되거나 이의 신청이 취하된 경우에는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기는데요. 명령 내용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채권자는 법원에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검토해야 할 것은 바로 가압류와 가처분입니다. 이것은 채권자의 채권 보전 절차 가운데 하나로서 채권자가 아무리 명백한 금전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채무자의 재산 상태가 변화되거나 또는 재산을 처분, 은닉하는 경우에 채무자의 일반 재산에 대한 집행은 불완전한 상태에 있게 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소송에서 이기고도 돈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모든 채권에 대해 가압류나 가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닌데요. 가압류란 금전 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 예를 들면 매매대금 채권, 대여금 채권, 어음금 채권, 수표금, 양수금 채권, 공사대금 채권, 임료 채권, 손해배상 청구권 등과 같은 채권이라야 가압류가 가능한데요. 이 경우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시켜 채무자로부터 그 재산에 대한 처분권을 잠정적으로 빼앗는 집행보전제도를 말합니다. 한편 가처분은 부동산 소유권 이전 또는 말소 등기 청구권, 소유물 반환 청구권, 매매 목적물 인도 청구권, 임차물 인도 청구권 등과 같이 금전채권 이외의 물건이나 권리를 대상으로 하는 청구권 등에 대해 장래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해서 신청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압류와 가처분은 구분된다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가압류와 가처분은 글자 그대로 임시적인 조치인데요. 따라서 법원에서 가압류 결정을 내려주었다고 하더라도 이것만을 근거로 해서 경매를 진행하지는 못합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어떤 분들은 가압류와 가처분을 해둔 것으로 완벽한 안전장치를 한 것으로 여기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물론 매우 유용한 조치인 것은 분명하지만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이것을 토대로 재산의 만족을 얻으려면 본안소송으로 판결을 확정시키고 이것을 본원으로 해서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시킨 후 집행을 함으로써 가능하다는 것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이어서 앞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지급명령에 대해 상대방이 이의 신청을 하거나 사안이 복잡한 경우 또는 금액이 많은 경우 등은 보통은 곧바로 본원소송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경우에 내용 증명을 보내어 상대방의 의중을 탐색하고 답변을 기다려 본 후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이 경우에 내용 증명을 보내는 행위는 바로 소송을 하겠다는 전초전의 성격을 띈다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따라서 내용 증명에 대해 아무 생각도 없이 무시하거나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을 텐데요. 이것은 내용 증명 자체로는 아무런 법적인 효력이 없다는 사실과는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내용 증명을 보낸 사람은 분명히 어떤 상황에 대해 문제점을 인식하고 어떻게든 그 상황을 타파할 요량으로 먼저 내용 증명을 보냈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겁니다. 그 표현 형식이 바로 소송 제기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이와 같이 민사소송을 통해 공방이 끝난 후 재판이 확정되면 애초에 내용 증명을 보낸 발송인은 확정 판결을 토대로 집행을 하려 할 것입니다. 물론 이때에도 상대방이 직접 금전으로 지급하여 주면 다행이지만 10중 8구는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더 큽니다. 집행을 위해서는 반드시 집행 권한이 있어야 하는데요. 집행 권한이란 강제 집행 절차에 들어가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 공적인 기관이 일정한 사법상의 이행 청구권의 존재와 범위를 표시하고 집행력을 부여한 공정 증서를 말하는데 앞에서 민사소송의 결과 승소 판결이 나오고 이것이 확정되었을 경우에 그 확정된 판결이 집행 권한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지급 명령에 대해서도 상대방이 이의 신청 등을 하지 않아서 확정된 경우에는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는 점은 이미 확인한 것과 같습니다. 앞에서 보신 사례에서 고치는 원장은 유사해 씨의 정체를 알고는 뒤늦게 법적인 조치를 취하려고 법률 전문가와 상담을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다행히 유사해 씨의 명의로 된 재산이 있고 그 담보 가치가 상당하다면 어느 정도 의미가 있겠지만 이미 재산을 다 빼돌린 경우 등에는 지급 명령이나 본안 소송을 통해 승소 판결을 얻는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대여금을 회수할 방안이 마땅치 않다는 점은 문제로 남을 것입니다. 경제 사정이 힘들고 어려워서 여러 분야에서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사후에 법적인 보호장치에 문의하는 것도 좋지만 자금을 대여한다거나 보증을 설 때 미리 확인하고 가능하다면 담보를 확보하는 것이 나중을 생각할 때 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내용증명서는요, 특수 취급 우편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즉, 그 법률상이 분쟁을 발생해서 각종의 최고 통지 등 나중에 소송 또는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되는 문서를 통상 우편으로 발송하면은 나중에 이를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언제 누가 누구에게 어떠한 내용을 발송하였는가의 사실을 우체국장이 공적인 입장에서 증명해주는 증명 취급 제도의 하나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증명서의 기능에는 채권 채무 관계에서 채무자에게 일정한 내용의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통지로서의 역할을 하고 법적으로서의 그 효력을 발생되고요. 내용증명서는 문서를 보냈다는 증거가 되고요. 이를 자신이 권익보호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점을 상대방에게 알려줘서 상대방에 대한 심리적인 압박이라는 기능을 하기도 하고요. 확정일자를 부여하는 기능을 또 하거든요. 즉, 그 연, 월, 일 발송되었다는 것을 증명하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내용증명은 소송에 있어서 중요한 증거 서류가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결국 내용증명은 가정 또는 기업에서 발생하는 기업에서의 발생하는 법률 분쟁에 있어서 직접적인 법적 조치는 아닌데 법적 조치로 나아가기 전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제도라는 점에서 그 필요성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소액사건 심판제도 같은 경우는요, 개인 간의 소액 민사 분쟁이라든가 전세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마련된 재판 제도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소액사건 심판제도의 적용 대상은요, 소송물이 가액이 옛날에는 2천만 원이었는데 3천만 원 올랐거든요. 3천만 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전 기타 대체물이라든가
유가증권이 일정 수량이 이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민사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민사소송법에서는 소를 제기할 때 서면으로 하도록 되어 있지만은 소액사건 심판법에서는 구술에 의해서 소의 제기를 인정함으로써 소송 절차를 간이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지급명령 제도를 한번 살펴보면요. 지급명령 제도 절차와 방법을 한번 살펴보면요. 채권 관련 입증 자료 준비, 차용증이라든가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 명세서, 카톡, 문자, 녹취록, 확인서, 각서 등 채무자의 주민등록상의 정확한 성명이라든가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파악하고 상대방이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모르는 경우에는 지급명령 신청이 어렵다고 볼 수가 있고요. 채무자의 재산 상황 파악은 보증금이라든가 예금, 부동산, 채권, 임금, 보험금 등이고요. 채무자의 재산상을 모르는 경우에는 법원에 재산 명시라든 신청을 한 이후에 재산을 파악해 볼 수가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 사건이 채무자에게 내용증명을 보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지급명령 제도 절차 및 방법에서 지급명령 신청은 채권자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에 신청을 제출하고 지급명령 신청은 가압류도 같이 신청을 하면 되고요. 법원에서 신청 내역을 심사해서 채무자에게 지급명령 송달하면 되고요. 지급명령을 송달된 후에 2주 이내에 채무자의 이의 제기가 없으면은 지급명령이 확정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법원이 지급명령이 확정되면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서 즉시 강제 집행이 또 가능하거든요. 그 별도의 강제 집행문이 없어도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지급명령이 채무자에게 송달되지 않았거나 채무자의 이의가 있으면 자동적으로 일반 소송 절차로 회부 지급명령 신청은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면 되고요. 지급명령의 기타 이제 참고사항으로 보면은요. 지급명령을 독촉 절차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급명령 확정 시까지 약 3개월에서 6개월 소요되고요. 채무자의 이의 신청 가능이 높다면은 지급명령 대신에 소액 심판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고 볼 수가 있고요. 주요 그 장점으로는 이용이 저렴하고 기간이 비교적 적게 걸리고요. 판결문과 같은 효력이 있고 단 기판력이 없을 뿐이거든요. 그래서 자연 이자 발생이 연 15%고요. 집행권으로 바로 그 사용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강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